야, 그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는데 정말 이렇게 생생한 장면들이 많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영혼까지 갈아서 총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사실 회담은 많이 따라다녀봐서 좀 아는데 여하튼 성과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의미도 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일단 뭐 관세 협상 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이 뭐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달러 분할 투자라는데 이거 외신에서도 뭐 일본하고 비교해서도 잘했다. 그다음에 한국이 판을 잘 갈았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뭐 국민의힘 빼고 심지어 보수 진영 쪽 인사들도 잘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는 한중 관계가 되게 좀 눈에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박근혜 때 한중 관계가 좋았었어요. 사실 사드 그랬죠. 배치하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14년도인가 시진핑이 한번 방한도 했었고 국빈 방문도 했었고 해서 근데 뭐 어쨌든 정상회담 갖고 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악이었는데 한중 관계가 이거 약간 복원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아직 한한령 같은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하고도 뭐 이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니까 이건 약간 좀 이제 밑밥을 깐 정도 수준이지만 여하튼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드러난 게 어쨌든 한미동맹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이런 이재명 정부의 뭐 실용 외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그 계엄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제 그 국제적 처지가 말이 아니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번에 국격을 회복하고 나라가 정상화됐다는 이런 선언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한 게 주변 분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야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네, 끔찍하다. 관세 협정에서 아마 홀라당 내주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관계도 여전히 뭐 노답이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다 대고는 뭐 여전히 우리는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인상들을 많이 이제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은 잘한다. 이건 그러니까요. 지금은 일 잘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관세협상 타결되기 전에도 좀 봤던 여론조사가 뭐였냐면 관세 협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절대로 내주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잖아요. 그거는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줄 안다는 그런 어떤 저간의 심리가 깔려 있었던 것이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이제 정상 간 회담이라는 것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인데 사람들이 여느 때보다 주목했던 것은 아마도 주고받은 선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진 건 정말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신라 군감 모형 주면서 이제 상당히 이게 뭐 화제가 됐죠. 이제 트럼프의 금사랑도 활용됐고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한테는 바둑판하고 난징칠기 줘서 이 바둑 사랑이 화제가 되긴 했는데 저는 뭐한 가지 좀 격가지긴 한데 사실 시 주석이 축구광으로 유명하거든요. 축구광. 그래서 뭐 중국어로 이제 축구 팬을 치움이라고 한다는데 본인이 자기가 치움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축구광이어서 사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해외 순방 가면 주로 이제 축구 관련 굿즈를 많이 받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뭐 2017년 포르투갈 방문할 때는 그 포르투갈 총리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있잖아요. 그 뭐 유명한 그 축구 선수랑 비롯해서 그 국가대표 전원 사인이 들어가는 축구공을 줘가지고 뭐 시진핑 주석이 되게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뭐 2011년 베이징 그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찾았을 때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자기는 중국이 월드컵 출전하고 월드컵 개최하고 우승하는 게 꿈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 주석이 이제 축구 대표팀을 어떻게 좀 2050년까지 이제 키워보겠다고 해서 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국가대표팀이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빼놓고 지금 한 26년째죠.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도 이제 그러니까 진출에 본선에 못 가는 실패했으니까 상황이라 그런 부분 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뭐 선물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아까 이용 기자가 전체적인 평가를 했는데 음, 이게 저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사실은 좀 그렇지 만약 그냥 모르는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이 에이펙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들어가 있는 어떤 한편의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 한미 감세 협상이 이제 물 건너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극적인 타결을 발표를 하면서 약간 반전 드라마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약간 깜짝 카드도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라 군간에다가 뭐 황남빵, 샤오미폰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소품들까지 흥행 등장했고 요소까지 그다음에 등장하고. 약간 아이팩 기간에 그 젠슨왕 깐부 치킨 뭐 해동도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되게 즐겁게 봤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야, 정말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로 구성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전직 대통령들이 해외 정상한테는 어떤 선물을 받았나 좀 찾아봤더니 제가 좀 일별을 좀 해드릴게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주석의 자수액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콜링바 대통령으로부터 산돼지 이빨 한 쌍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측 수뇌부로부터 불로주를 받은 적이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쩌민 중국 주석으로부터 벼루와 동양화를 선물 받은 적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브루나이 국왕으로부터 모형 대포를 선물 받은 적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탁신 총리로부터 초상화를 선물 받았거든요. 이 정도로 다종다양한 선물들이 오가는데 지금까지는 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구 기자가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탁현민 전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청와대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이 쓴 책 중에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회고록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 대한민국 공무원 헌신의 장이라는 책에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의전 처음에는 행정관이었겠죠. 그 시절에 이제 처음에 선임 행정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그 해외 순방 결정되고 나서 방미하는데 네. 자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위한 순방 선물 준비 회의를 해야 된다 불렀대요. 그래서 아 귀찮아 죽겠는데 참 쓸데없는 회의다 생각하면서 갔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문체부 산하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제 탁현민 비서관 말을 빌으면 고작 선물 하나 놓고 청와대 외교부 문체부 공예진흥원 뭐 외부 자문위원 그래서 참 불러서 하니까. 쓸데없는 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제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답니다. 회의가 회의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회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했더니 분위기가 쌓여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숫자 위에 선물 샘플이 놓여 있는데 이제 뚜껑에 달린 도자기 한 점을 들고 요 도자기는 뭐 누가 만들고 뭐 설명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네. 본인은 그게 참 아름답고 그래서 빨리 끝내야지 나 이거로 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는 금색을 좋아하는데 백자가 옳은 선택일까? 그다음에 뭐 극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도자기 뚜껑 부분은 작품 형태로 볼 때 사리함이다. 그래서 유골함 같은데 이거 왜 안 부를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본인은 또 그 중간에 이거 길게 얘기할 건 뭐 있냐? 이거로 하자 하고 이제 오늘 거 여기까지 하시죠 하는데 갑자기 외교부 누가 일어나 저는 외교부 땡땡땡입니다 하더니 그런데 이 도자기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물한 도자기와 같은 작가 작품이다. 그런 것도 구별이 되는구나. 의정 관례상 이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선물과 멜라니아 여사 선물 크기, 비용, 뭐 디자인 등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굳이 역사성과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우리 대통령께서 왜 이 선물을 골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이번 선물은 상호 공개가 아니지만 트럼프 성격상 그 협의 없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지난번 아프리카 순방 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겠죠. 대통령 지인 작품을 선물했다가 그 지인이 국내 예술계 송사와 관련됐다는 사실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 있지 않습니까? 작가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의가 막 1시간, 2시간 가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제 탁현민이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 사과드린다. 아무래도 제가 몰랐던 것 같다. 그러면서 그 1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몇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뭐 부서 입장에서 고려돼야 할 건 말해 주시고 저도 의견을 보태겠다 하면서 나는 잠시 공무원이었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허투루 일하는 게 아니다. 이런 아니 정말 말대로 치열한 과정을 소개를 하나의 했습니다. 선물이 이번 에이펙에서도 얼마나 많은 걸 바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는 많이 받았는데 정말로 외교까지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뭐 이용욱 기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국내 평가가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이 대통령한테 뭐 관세 협상 제일 잘한 국가 이제 리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대통령실이 전했는데 뭐 트럼프 특유의 과장이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완전히 빈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미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지고 이 이른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11년 만이죠. 이제 시주석 방한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소원해졌다는 이제 대중 관계 회복의 실마리 정도를 마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쉬운 점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대미 투자 펀드에서 현금 투자액 2천억 해서 뭐 연간 투자 상향 200달러라고 해서 이제 선방했다고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어떤 막대한 부담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막무가내식 압박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타협안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거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계속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국력을 키워야 됐다. 협상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력을 키워야겠다고 계속 토로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되는 또 현실에 대한 깝깝함을 좀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때 눈여겨봤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지명한 게 이제 김정한 산업부 장관한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터프하고 대담한 네. 협상가다. 근데 김정관 장관이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해서 기울어진 정도를 조금 해소한 정도라서 되게 아쉽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좀 겸손하기까지 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미국 지금 이제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이고요. 뭐 현재 79세고 이제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뉴욕에서 이제 독일계 이민 2세 가정에서 이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임대업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이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3세 때 음악 교사한테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눈을 밤탱이로 만들었다는데 이유가 그거래요. 교사가 음악에 대해서 쥐뿔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아버지가 이제 이게 원체 애가 사고 뭉치니까 그 뉴욕 군사 학교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고등학교긴 한데 그래서 네. 이제 강제 입학시켜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군기를 잡았고 트럼프가 그때 어렸을 때 그 1, 2학년 때는 좀 이렇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이른바 고참이 되니까 약간 애들 부리고 이런데 약간 재미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뒤로부터 이제 대학교도 뭐 흔히 말하는 와튼스쿨까지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1971년에 이제 아버지 회사를 승계해가지고 이름도 이제 트럼프 코퍼레이션 뭐 기업으로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 딴 호텔도 짓고 골프장도 지어가지고 이른바 트럼프 제국을 만들죠. 근데 이제 1990년대 이 카지노 사업 투자했다가 이게 당시 이제 부동산 침체 오면서 약간 파산 위기 바닥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트럼프도 이제 맛이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사업 구조 조정하고 이게 이 다각화하면서 약간 위기를 극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진출해가지고 뭐 미스 유니버스 이런 것도 하고 그 유명한 게 이제 2004년부터 한 10년 정도 MBC 리얼리티 쇼에 나와가지고 뭐 어프렌티스라는 그 견습생이죠. 그 진행 맡으면서 뭐 전국 스타가 되죠. 그때 이제 방송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You are fired 해가지고 이용 선배 보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지금 자기 자료 찾기 바빠요 지금. 그게 유행어가 됐죠. 아니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 국내 한정에서 말을 하면은 이렇게 돈 많은 백만장자들이 정치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기껏 생각나는 게 정주영 회장 정도인 것 같은데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인데 왜 굳이 정치까지 진출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즉흥적 질문이니까 저 즉흥적으로 답을 드리면 제가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뭐를 이루면 나는 뭐가 필요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을 읽어보고 뉴스를 보면 돈도 있고 뭐도 있는데 공부를 못하신 분은 나는 학력이 필요해서 갑자기 뭐 어디 대학원에 등록을 한다든가 해서 뭐 이제 본인 학력을 부풀린다든가 하는데 트럼프는 다 가졌잖아요. 내가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졌으니까 이번에는 권력이 필요해 하는 이게 아주 인간적인 기본적으로 좀 뭐 이제 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고 또 이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치가 이제 사업의 걸림돌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질척거리고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이력도 보면 그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또 민주당 성향이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의료보험 개혁도 찬성하고 뭐 유색인종 호의적 발언하고 낙태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당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부도 다 하고 하는데 본인이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걸 숨기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사업을 더 키울 수 없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도 부리고 싶지만 이거 제 생각입니다. 더 큰 걸 부리고 싶겠죠. 이게 뭐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뭔가 좀 남 위에 군림하고 싶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지금 투왕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다른 대통령보다 좀 더 권한을 가지고 싶으니까 사람이 뭔가 좀 이걸 이룬 사람들이 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트럼프 자체는 그런 게 가장 극대화된 사람 아닌가. 그래서 보통의 그 어떤 틀에 밖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트럼프는 되게 이례적일 정도로 좀 이렇게 꼭대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6년도 그 미국 대선 때 정말로 누가 봐도 힐러리 클린턴의 인지도가 국내에서도 단연 높았는데 그 클린턴을 누르고 트럼프가 승리한 장면이거든요. 어떻게 이긴 겁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 2015년에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했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탈락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경선에서 이제 1,400만 표 정도 얻어가지고 공화당 역사상 최다 득표로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고 그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것 이제 기존 공화당 유권자하고 다르게 이제 다른 새로운 지지층 연합을 만들어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중서남부의 노동자 계층,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 지역의 백인 뭐 중산층, 그다음에 뭐 이민 문제 불안을 느낀 유권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지 기반을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뭐 그때 저희도 처음 이제 용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뭔가 싶어서 봤던 게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쇠락한 공업지대였던 그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때 이제 또 그때 전략이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이제 약간 기업가 출신이니까 약간 아웃사이더잖아요. 그 자기를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자리매김하고 그다음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은 이른바 이제 이 미국 뭐 노동자들 뽑아먹는 그 워싱턴의 그다음에 월가의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후펠기 같은 사람이다. 몰아가지고 이제 이런 전략이 주요를 했고 기본적으로 또 선거 방식도 되게 달랐죠.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선거 방식이라는 게 이제 이 주류 매체를 통해 가지고 대규모 광고를 맞아요. 보내가지고 네. 캠페인을 하는데 트럼프는 본인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니까 이게 이제 먹힌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이렇게 비교하면 제가 죄송스럽기는 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방정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하고 싸운 거. 쉽게 얘기하면은 나를 향한 여러 가지 언론의 공세를 거짓말로 이제 지지자들 여기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득권 매체를 타파하면서 트럼프가 대중적 지지를 받는 원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주목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설명을 보면은 뭐 티머시 스나이더 같은 사람도 폭정에서 보면은 책에서 트럼프에게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이 언급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을 자신을 반대하는 운동단체라는 규정화를 시키면서 대중들이 신문에서 나온 뉴스, 방송에 하는 뉴스를 안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맞고요. 또 이제 본인이 그걸 적극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노이즈 마케팅을 합니다. 내 이름 나왔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론인 그 정치인들은 부고 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고 트럼프가 그걸 갖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매일 뭐 뉴욕 타임즈가 자기 욕하고 뭐 워싱턴 포스트가 자기 욕하고 하면 그거를 하면서 나 이렇게 홍보를 내 홍보 공짜로 해주네. 공짜로 해주겠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제가 박근혜 청와대에 이제 나가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사실 지금 청와대가 그때 거의 뭐 그냥 공중분해 상태인데 그냥 아무도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이름만 알만한 이제 외교 쪽에 가장 좀 고위 관계자하고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이제 누가 전화를 했나 봐 당선인 시절에. 근데 트럼프가 직접 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진짜로?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았다. 그러면서 뭐 질문을 했는데 뭐 한국 뭐 좋은 동맹이고 뭐 이런 얘기했더니 트럼프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Absolutely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전화를 받아서 사실은 자기들도 되게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받아가지고. 아니 그런 일화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트럼프에게도 생각보다 시련이 좀 빨리 찾아온 게 의회에서 탄핵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18년에 이제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하원 가반을 장악해가지고 2019년에 이제 탄핵을 시도하는데 그때 이제 탄핵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는 조 바이든하고 그 아들 그 부패 의혹을 수사를 해라. 그런 걸 이제 군사 원조를 매개로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뭐 국가 반역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시도를 했고 실제로 이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역사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대통령이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상원이 이제 당시에 공화당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원을 통과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그런 여파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한테 패배를 해서 이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그때 이후에 28년 만에 이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트럼프가 이제 선거 결과 불복해가지고 뭐 지지자들 맞아요. 선동하고 부정선거 네. 음모론 이야기해가지고 지지자들이 이제 2021년에 미국 의사당 그 난입하는 폭동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탄핵을 당합니다. 이 하원에서 다시 탄핵이 의결됐는데 상원에서 다시 부결되고 그게 이제 트럼프 퇴임 시기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임기를 마치고 그냥 퇴임을 하게 되죠. 아니 정말로 근데 트럼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탁월한 사람 같기는 한 게 아까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탄핵 시도들도 있었고 사법적인 단죄들도 있었는데 특히 사법적 위기에 직면을 했을 때
요거를 본인의 선거 전략으로 변환을 시키더라. 예를 들면은 머그샷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지지자들 설득하면서 나를 위한 자금을 모금해 달라. 그러면서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뭔가 구매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정치적인 자금을 또 모으잖아.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은 탁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실로와 금관 앞에서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 창고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도 뉴스를 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아이폰이 어려운데 그 관세 문제 때문에 중국과 인도 등에서 이제 제작돼 수입되는데 아이폰 관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선물 주기를 뭐 메이드 인 USA 문구가 새겨진 유리 기념패를 줬는데 그 기념패 받침에 황금 좋아하는 트럼프 취향을 맞춰서 이제 순금으로 이렇게 깔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제 뭐 일기 재임 시절에 네. 카타르 왕실한테 이제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 받았는데 이게 그 한국 돈으로 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5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역대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받은 선물 모든 거 합친 것보다 100배 이상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 거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소소한 거죠. 트럼프한테는 그 LA 올림픽 당시에 이제 메달 세트, 그다음에 뭐 종합 격투기 단체 UFC 챔피언 벨트 등 뭐 이런 거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본인이 원래 이제 가져가면 안 되는데 퇴임 후에 처음에 임기 후에 선물 신고 안 하고 소지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뭐 117건의 선물을 신고를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하다 진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백호 및 뭐 치타의 모피 의류, 뭐 손잡이 부분이 상어로 만들어진 단검, 그다음에 뭐 아베가 저 선물했던 골프채는 지금도 행방이 모연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런 것들을 아마도 제 추정으로는 사저라고 하는 말어라고 리조트 이런 데다 전시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제 그 미국이랑 한국이란 나라의 그런 등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정말 극진하게 대접은 해야 되는 게 이런 선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음식도 엄청 취향을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자미 구이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취향도 파악을 해가지고 만찬장에 가자미 구이를 내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가자미 구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거제도래요. 거제도에서 가재미를 공수해가지고 트럼프에게 바치는 이런 서사를 만들어야 됐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선물 이야기 하니까 좀 이름에 거론하기 뭐하지만 윤석열이 일본 갔을 때 어렸을 때 뭐 일본 가서 그 아버지를 따라가서 먹었던 그 카레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왜 긴자의 카레 전문점 가텔에 가서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외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이라는 게 뭐 사실 저희들이 이제 통상 뭐 정상 만찬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제 뭘 준비했고 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면 이게 어디 산이고 거기에 맞아요, 뭘 네. 얹어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만찬장에 그 와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 와인이 트럼프 아들이 하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거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사실 술을 안 먹는데 그건 아마 한잔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워낙 이렇게 선물 같은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고 연회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백악관 연회장을 또 크게 개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있던데. 일단 그 백악관에 그 자기 이름 붙인 연회장을 만드는데 일단 그 이스트윙이라고 하죠. 이 이스트윙이 어디냐 하면 영부인 집무실도 있고 뭐 사회 담당 수석 비서관이 근무하는 곳이라고요. 뭐 관리 직원들하고. 근데 이걸 헐고 지금 연회장 증축을 이제 본격화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한 3억 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냐 하면 뭐 자기 돈도 있지만 기업체들. 그래서 이름도 다 공개가 됐어요.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뭐 그래서 근데 개인 후원자들. 그래서 이게 어떤 논란이 지금 일고 있냐면 이게 기부냐 아니면 뭐 뇌물이냐 이런 공방이 지금 일고 있고 하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얼마나 상징성 있는 곳인데 이게 국민의 집이지 네 집이냐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도 일고요 하는데 자꾸 이런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윤석열하고 겹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저 사실 그 청와대라는 게 역사적인데 그걸 지 마음대로 저기 용산으로 옮기고 뭐 관저 관련해서도 아니,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관저 짓는데 저기 다 수의 계약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전 그때 처음에 윤석열이 되게 수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관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지인 전용기에 태우는 거 이렇게 나온 뉴스가 나오면서 야 진짜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의심을 하게 됐는데 트럼프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저에다가 뭐 흰옥기탕을 만들고
뭐 다다미를 깔았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백악관 욕실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대리석에다가 황금빛 번쩍이는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저는 이제 상상의 영역이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도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식의 멘트나 제스처 전혀 없었잖아요. 이쯤 되면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 한때는 검사였잖아요. 트럼프 이 새끼 내가 뇌물로 엮어버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랑 참 닮았다고도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자기 생일에 하고 해서 뭐 열병식도 하고 그랬다는데 윤석열 이제 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가장 골 때렸던 게 죄송합니다. 골 때렸다는 표현을 써서 근데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국군의 날 제가 저는 그때 계엄을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엄이 빈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때 열병식 하고 그러니까 군사 퍼레이드하고 아마 광화문에서 같이 걸어갔을 거예요. 트럼프 저기 좀 뭐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불러다 놓고 술 먹고 야 한동훈이 데려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여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트럼프하고 너무 닮았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해버리고 뭐 일단 헐어버린다는 거 이 자체가 뭐 그리고 마음에 안 들 그리고 내가 왕이야.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이태규 그 전 의원한테 그 공동정부 인선 왜 안 지키냐고 항의했더니 전화 와서 내가 대통령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너도 저기 인수위원 그만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트럼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면은 미국이라는 게 사실 제도와 역사가 제일 공고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그게 거의 형해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걸 다 이기고 뭐 상권 불리기고 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가장 절대 권력이야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하고 참 비슷한데 윤석열이 나를 닮은 트럼프는 왜 나를 몰라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을까.